자, 일단 차주들이 바라는 건 뭐죠? 판매량이 많이 나와서 KGM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회사가 돈도 많이 벌어서 차주들이 원하는 업데이트도 빠르게 해주고 브랜드 이미지도 성장하면서 더 이상 이런저런 말도 안 나오고 부품 조달도 원활해지고 부품 생산을 많이 하면서 부품값도 줄어들고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KGM에 접근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판매량이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원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 기업 성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게 안 되고 있죠. 제가 차주라면 솔직히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각오와 기아만큼 이목을 집중시키는 추진력과 신차 계획 그리고 모터쇼 부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적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악재가 겹치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우리가 병원을 갈 때도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도 제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KGM이 왜 적자로 전환됐고 이게 진짜 액티언이 부진해서 그런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진짜 희망이 없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볼까요? KGM한테 3분기는 어땠나요? 기대 포인트가 명확했던 시기죠. 액티언 판매량이 나오는 시기였고 사전 예약 대수와 본계약 대수 모두 많았던 차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에 봤던 것처럼 첫 달 판매량이 너무 부진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비롯해서 공장 가동이 풀로 없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너무 안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적자를 기록했고 이게 올해 초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 달랐던 게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경사였습니다. 비록 영업이익 폭이 크진 않았지만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했던 이유가 뭔가요? 회사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적자가 2,6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 적자로 다시 전환됐고 그 과정이 어떻든 일단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란 거죠. 이 대목에서 주목할 만한 게 수출 물량입니다. 분명 액티언 국내 판매량이 안 나온 이유가 수출 물량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수출 물량이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이거 KGM이 거짓말이라도 한 걸까요? 일단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적자가 대체 왜 난 거냐? 간단합니다. 첫째, 신차 판매량이 부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차는 액티언이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둘째, 그럼 액티언은 왜 부진했냐? 방금 전에 봤던 자료를 다시 봐야 하는데 실제로 국내 배정 물량보다 해외 배정 물량이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셋째, 그런데 이걸 보면 절대적인 숫자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해외 수출 물량이 62%였는데 올해는 57%로 줄어든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줄어든 와중에 국내보다 해외에 물량 배정을 더 한 거란 거죠. 액티언은 당장 국내에서 많이 생산해서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니 당연히 생산량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 판매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파이는 왜 줄었냐? 단순히 신차 부진이라고 보기보단 전략 실패 내지는 생산 역량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장 라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신차를 생산하려면 기존 생산 라인을 재정비해야 하잖아요. 재정비하는 기간 동안은 생산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와 수출 모두 내보낼 차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현대차 그룹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현대차는 울산 공장만 해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하거든요. 여기는 차종 하나 생산이 안 된다고 해서 회사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러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KGM은 자동차 생산 공장이 평택에만 있습니다. 이러니 이게 큰 문제란 거죠. 신차가 나올 때마다 라인 재정비는 당연히 있는 일이고 심지어 앞으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비중이 대부분일 겁니다. 라인 재정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거란 거죠. 이 소리는 뭐냐?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공장 라인 재정비 때문에 신차 효과를 강제로 못 본다는 소리고 이건 앞으로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첫 달 판매량 부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작한다는 소리기도 하죠. 장기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본다 해도 이건 문제입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KGM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브랜드입니다. 양날이 검은 게 기대치가 그만큼 높은 와중에 다시 시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더 많습니다. 신차를 출시하더라도 추후에 업데이트 하거나 해야 할 게 많다는 거고 그만큼 빠르게 연구 개발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거고 여기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 이 연구 개발비가 있으려면 신차가 잘 팔려야 한다는 거고 신차가 잘 팔리려면 당연히 마케팅 효과를 봐야 한다는 건데 가장 확실한 건 신차 효과, 즉 첫 달 판매량이 대박이 나서 KGM이 해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기존 차주들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신차 효과라는 게 없는 상태인 거고 이렇게 되면 그 신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신차들도 차질이 계속
생기는 거고, 기존 차주들이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음에 차를 살 때는 KGM을 쳐다도 안 보게 되고, 즉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한다는 건데, 일단 지금 상황에선 KGM의 계획은 뭐냐? 해외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호주에서 토레스 출시 행사도 하고 딜러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이 행사에는 곽재선 회장을 비롯해서 현지 60개 딜러사 8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튀르키예나 독일 같은 유럽 시장도 점검하고 현지 판매망 확대를 위한 활동도 하기도 했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한국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현대기아차가 주름 잡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선 점유율을 크게 높이기 힘드니 차라리 해외로 눈을 돌리자고 생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곽재선 회장께서 정의선 회장을 만났을 때 낙순물을 줍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연장선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전략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해외 배정 물량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해외 배정과 국내 배정이 6대4라고 치자고요. 6은 튀르키예부터 호주, 유럽, 동남아 등등 모든 시장을 합쳐서 6인 거고, 한국은 한국 시장 혼자서 4를 차지하는 거라 이걸 마냥 해외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대차랑 제네시스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비유가 있습니다. 기반이 탄탄해야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다. 기반은 현대차고 건물은 제네시스고,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현대차가 탄탄하고 건재해야 제네시스도 성공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토요타가 잘 됐으니 렉서스도 성공한 겁니다. 비록 초기에는 렉서스가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강조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게 알려진 뒤로 판매량이 떨어졌으면 문제지만 오히려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기반이 탄탄했으니 가능했던 일이죠. 이걸 KGM한테 그대로 대입해보면 결국 내수 시장이 기반이고 해외 시장이 건물인데, 내수 시장이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시장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냥 마케팅팀 직원이라고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KGM이라는 브랜드를 해외 고객과 투자자들한테 소개를 하고 차도 팔아야 한대요. 그럼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요? KGM이 어떤 브랜드인지를 설명해야겠죠.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고 한국에서 어떤 전통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판매량을 자랑하며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최소한 점유율이 10% 이상은 돼야 할 말이 생기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신차도 있어야 하고, 이게 또 시장에서 통해야 점유율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단 각 신차별로, 그리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는 최근 영상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회사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따질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지금 돌파구 삼을 수 있는 건 뭐다? 내년에는 토레스와 액티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2026년에는 체리 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신차 KR10과 렉스턴 풀체인지인 F백이 될 겁니다. 이걸 돌파구 삼으려면 지금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UI UX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어차피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는 거니까요. 이게 실현돼야 판매량이 상승하고요. 접근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충성 고객도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동시에 공장 생산 파일을 키우거나 이게 당장 안 된다면 생산 라인 정비 시기와 신차 생산 계획 자체를 싹 다 수정해야 할 겁니다. 일단 이게 돼야 신차 효과가 발휘되든 할 거잖아요. 당장 공장 파이 자체를 못 늘린다면 라인 정비 시기를 효율적으로 배치만 해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합니다. 신차 출시 직전에 판매량이 안 나오고 신차 출시 직후에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컨대 11월에 신차가 나와요. 그럼 이때는 출시된 신차를 위주로 생산량을 몰아주고 나머지 차들은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어차피 신차가 출시됐을 때는 신차 판매량이 중요하지 브랜드 전체 판매량이 중요한 건 아니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또 전달은 라인 재정비 때문에 판매량이 평소보다 안 나왔는데 신차 출시 직후에는 신차 효과로 판매량이 확 뛰어오르니 전달 대비 늘어난 숫자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걸 다 이뤄내려면 결국은 최근에 연속으로 내보낸 내용들 모두가 실현되어야 할 겁니다. 중간 권력자들 중 부패한 인력들을 청산하는 일들까지 모두 포함될 거고, 일단 가장 앞에 놓인 건 액티언 판매량이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그 다음 달이라도 판매량이 많이 나오게 하자는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본계약 대수는 꽤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니 일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과 전망을 했으니 이제 KGM의 행보에 따라 운명이 갈리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